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류시와 선생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이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워할 수 없는 나의 제자. 명상을 배우고 싶다며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는다. 하지만 이미 있는 제자 한 명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처지에 새 제자를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운명적으로 나와 인연이 맺어진 이 친구는 긴 세월 지도를 받았음에도 큰 진전이 없다. 생각의 뗏목을 타고 마음의 바닷속을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한다. 파도의 물마루에 올랐는가 싶으면 금방 다시 빠져 허우적댄다. 인생의 대양을 어떻게 건넬지 못내 걱정이다. 내가 여빌대 인도와 네팔 히말라야도 동행시키고 여러 명상센터와 스승들 앞에도 데려갔지만 무엇을 깨달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다. 자신이 아는 세상 너머에 어떤 신비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나 타고난 능력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나처럼 영적인 자에게 어떻게 이런 제자가 들어왔는지 무슨 업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무엇보다 감정 조절에 서툴다. 자신이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그를 처리한다.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이 그의 주인이 되어 꿈속에서조차 끌려다닌다. 의심하고 분석할 것이 너무 많아서 원하는 삶을 매번 뒤로 미룬다. 그럼에도 막상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산이 엉성하다. 생각의 과잉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데는 선수이다. 행복을 수놓기 위한 마음의 실과 바늘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으로 고통의 천을 짜는 기술만 뛰어나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일들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않다.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데는 누구 못지않게 뛰어나다. 아름답고 추함, 옳고 그름, 호감과 비호감의 탁월한 분류 능력자이다. 노벨 분류상이 있다면 단연코 수상자가 될 것이다. 눈앞의 나무와 장미를 금방 구분하지만 정작 그 나무와 장미를 몰입해서 보지는 않는다. 사람을 판단하는데도 빠르다. 한눈에 남자와 여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흥미있는 사람과 지루한 사람 등으로 나눈다. 타인에 대해서는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의도를 기준으로 후하게 점수를 매긴다. 어떤 때는 한심해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이다.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달아나는 것도 능력자 수준이다. 생각 속에서 길을 잃는데 너무 익숙해져 현재의 순간에서는 유령이 된다. 버스 안에 있지만 버스 안에 있지 않고 바닷가를 거닐지만 바닷가에 있지 않다. 마치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 이 친구가 가장 뛰어난 재능은 자기 동일시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과 동일시되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도 쉽게 동일시되어 흔들린다. 그 어떤 것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유가 온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단순히 몸의 변화일 뿐인데도 모든 생로병사를 내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내던져진 물고기가 마른 바닥에서 몸부림치듯 마음이 수시로 파닥거린다. 없는 문제를 만들거나 좋은 기억을 잊고 나쁜 기억을 꿀주머니처럼 간직하는데도 전문가이다. 외부의 나쁜 날씨를 안으로 끌어들여 나쁜 날을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또한 행복이 불행 제로인 상태라고 오해한다. 행복만 있고 불행이 없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복의 기술은 불행을 포용하는 데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늘 행복 찾기에 실패한다. 이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까? 이 물건을 소유하면, 이 차를 타면 행복할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행복할까? 이 명상 수행이나 요가에 능통하면 행복할까? 열심히 사다리를 오르지만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져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딱한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이자에게도 희망은 있다. 나는 연약하고 정말로 연약하고 말할 수 없이 최고로 연약했다라고 고백한 이가 바로 붓다이기 때문이다. 그 연약함 위에서 그의 위대한 영적 여행이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다. 그 친구의 연약함 역시 무한한 가능성의 토대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지약한 자신을 데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수행이기 때문이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나의 하나뿐인 이 애제자는 바로 나의 연약한 마음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 나는 누구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은 나의 주의나 주장이 아니라 내가 은연중에 행하는 행동 혹은 혼자 있을 때 하는 행위이다. 영혼과 의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하는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내 몸의 리듬을 결정하고 마음의 세계를 드러내 보이며 의식을 특정한 차원과 연결시킨다. 출판사의 새로운 편집자가 인사차 찾아왔는데 마침 내가 외부에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돌아왔더니 내 작업실의 강아지 공구미와 어느새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무슨 마술을 걸었는지 그토록 예민한 공구미가 벌렁 누운 채 그 편집자의 손길에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내가 와도 꼬리를 흔드는 둥 마는 둥 그동안 애정 결핍이었나 싶을 정도였다. 독자가 출판사로 보내온 우편물을 전해주러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내가 원고를 탈고 중이어서 잠시 기다려야 했는데 그 편집자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이제 막 봄을 뚫고 솟아오르는 수선화 싹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궁금이도 그 옆에 턱을 괴고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 작업실 마당에 있는 모든 나무와 풀들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 동물과 식물에 대한 그녀의 놀라운 친화력은 그녀가 누구인가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해 새로운 편집자와 일하는 것을 주저하는 내 마음까지 스스럼 없이 열게 했다. 그 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가 출간하는 거의 모든 책의 편집을 출판사와 상관없이 그녀가 담당해 오고 있다. 그 사이 궁금이는 세상을 떠나고 새 식구 천둥이가 그녀의 다리를 껴안고 두 발로 서서 따라다닌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녀는 또 내가 후원하는 인도 아이들의 장부를 정리하는 것을 돕고 있는데 해마다 큰 축제 때가 되면 나 몰래 아이들에게 옷이며 학용품 등의 선물을 보내주었다.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을 배려해 기초 힌디어를 배워서 작은 카드에 힌디어로 아이들의 이름을 적고 안부 인사까지 적어 보냈다. 상형 문자 같은 힌디어 글자를 혼자 익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로지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마음에서 우러난 행위였다. 나중에 내가 인도에 갔을 때 아이들은 앵무새 같은 눈으로 그녀의 안부를 묻느라 나는 뒷전이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있다. 나의 감각과 느낌 혹은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이나 두려움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는 나눌 수 있을 것만 같다. 그 자발적인 열림이 폭풍에 길 잃은 새 같던 우리를 연결시켜주며 그때 세상과의 거리도 가까워진다. 삶이라는 여행의 한 구간을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행운이다. 심리학자 밀턴 에릭슨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책을 팔러 다닐 때의 일이다. 하루는 농가에 가서 어느 농부에게 책을 권하자 농부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난 아무것도 읽지 않고 아무것도 읽을 필요가 없어. 난 단지 우리 돼지들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이야 라고 말했다. 에릭스는 열심히 돼지를 먹이시는 동안 잠깐 옆에 서서 말씀을 나눠도 될까요? 하고 묻고는 책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무심결에 땅바닥에서 납작한 돌멩이 하나를 주어 돼지 등을 긁어주었다. 에릭슨 자신도 어린 시절을 농장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자 농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말했다. 자네는 돼지를 좋아하는군. 돼지들이 원하는 대로 등을 긁어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네. 오늘 저녁은 나와 함께 먹고 우리 집에서 공짜로 하룻밤 묵고 가면 어떻겠나? 책은 내가 사주겠네. 농부의 마음이 에릭슨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반응한 것이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본성 차원에서 타인과 접촉하고 있다. 우리 마음을 둘러싼 장벽이 그 접촉을 가로막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는 늘 그 순수한 차원을 품은 채 타인을 만나고 서로를 알아차린다. 미국 시인 마야 엔젤로는 썼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과 당신이 한 행동을 잊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잊지 않는다. 나 자신이 실제로 누군가인가는 감추거나 꾸미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는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드러내며 내가 주장하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에 대해 가장 잘 말해준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가장 진실된 나의 모습에 가깝다. 어느 작가가 영국의 시골 마을을 여행하다가 그 지역의 나이든 농부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노인들은 10사람의 농부가 쟁기질을 한 넓은 밭을 둘러보면서 누가 어느 구역을 쟁기질했는지 정확히 알아맞혔다. 조금씩 다르게 쟁기질한다고 해서 수확량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점을 중요하게 여기느냐고 묻자 농부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 일항의 모습이 그 사람 자신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작가는 이 말의 의미를 단순히 밭이 아닌 삶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신은 우리의 말을 들음으로써가 아니라 행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신뢰한다. 내가 설명하지 않은 것을 내 삶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톨릭에서는 코람데오 이야기를 한다. 즉, 신 앞에 선 단독자인 너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다. 신 앞에서는 어떤 가면으로도 본연의 모습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코끼리와 개미가 숨바꼭질 놀이를 했다. 처음에는 개미가 술래가 되어 코끼리가 숨었는데 몸집이 커서 금방 발각되었다. 이번에는 코끼리가 술래가 되자 개미는 코끼리가 들어올 수 없게 작은 사원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 하지만 코끼리는 쉽게 개미가 숨은 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 개미가 평소의 행동대로 신발을 벗어놓고 사원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누구도 우연히 오지 않는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서 만난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으며 누구도 우리의 삶에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내 삶에 왔다가 금방 떠나고 누군가는 오래 곁에 머물지만 그들 모두 내 가슴에 크고 작은 자국을 남겨 나는 어느덧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대학 2학년 때의 초여름 강의실을 향해 걸어가다가 공무과 후배와 마주쳤다. 어디 가느냐는 질문에 학기말 시험을 치르러 간다고 대답하자 그는 특유의 묘한 입모양을 지으며 선배도 시험을 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요 하고 어이없다는 듯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 잠옷 충격적이었다. 같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은 시험 같은 현실적인 일에 맞지 않아 보이는 듯했다. 그는 그 말을 던지고 가버렸지만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그 길로 캠퍼스를 나와 도보 여행을 떠났다. 물론 시험을 보지 않아 낙제를 해서 2학년으로 다시 다녀야 했다. 그 여름 떼약볕 아래 길가 과수원의 복숭아를 주워 먹으며 다닌 2달 동안의 도보 여행은 삶과 문학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발은 낡아 밑창이 너풀거렸지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곧바로 시 쓰기에 전념해 그의 겨울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알 듯 모를 듯한 후배의 한마디가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이다. 졸업 후 중학교 임시교사가 된 나는 문학에 몰두해야 할 시간에 자음접병과 돈 법칙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 괴로웠다. 랭보는 20살이 되기 전에 대표시를 썼는데 30살까지만 살기로 한 나는 시 한 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선배 교사와 저녁을 먹으며 고뇌를 말했더니 그는 석 달만 지나면 그런 고민이 사라질 것이라고 감자탕 속 통감자를 건져 먹으며 말했다. 내게는 그 말이 석 달 후에는 고민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의미로 들렸다. 그래서 다음날 사표를 내고 개나리꽃 만발한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왔다. 한 달도 못 채웠기 때문에 월급은 사양했다. 더 늦기 전에 선배 교사가 내 삶의 방향을 튼 것이다. 그 후 생계비를 해결하느라 다시 몇 군데 직장을 전전한 끝에 나 자신이 사회 부적응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직 생활에 맞지 않기도 했지만 두통이 심해 매일 출근은 늦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는 건 힘들었다. 결국 몇 개월 만에 자발적인 추방자가 되어 무직자로 거리를 떠돌았다. 당시 서울 종로 2가에 종로서적이 있는데 수도승이 사원을 중심으로 떠돌듯 그곳을 기점으로 반경 100m 내외를 온종일 걸어 다녔다. 다리가 아프면 서점에 들어가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시를 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 화장실에서 한 남자가 아는 체를 했다.
시 동인 활동을 하던 시절 동인지를 출간한 출판사에서 나를 한 번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화장실에서 그런 인사를 받으니 나 또한 그가 인상 깊었다. 그는 화장실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불교 잡지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리타분한 내용 대신 명상과 영성을 이야기하는 잡지가 필요하다는 내 의견에 그는 동의했으며,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해 새로운 개간지를 내기로 결정하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중 50분은 나 혼자 흥분해서 주장을 폈다. 우리가 만든 잡지는 비록 발행 복수는 미비했으나 구독자들과 영성 추구자들 사이에서 금방 화제가 되었다. 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취였다. 잡지의 내용을 기획하고 글을 쓰면서 나 자신도 인도의 다양한 영적 스승들을 알게 되고 내 삶이 인도라는 나라로 방향을 돌리게 된 시작점이 되었다. 잡지사를 그만둔 지 얼마 후 서울 변두리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 사람과 마주쳤다. 잡지사 일을 할 때 잠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버스 안에서 얘기를 나눴고 버스를 함께 내려서도 얘기를 이어갔으며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도 잊은 채 대화에 몰두하다가 우리 사회에 명상과 영적 추구에 대한 책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에 의견이 일치했고, 마침내 함께 출판사를 열기로 길 위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그리하여 얼마 후 그는 발행인이고 나는 편집장이 되어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일은 내가 명상서적을 소개하는 평생에 걸친 작업에 뛰어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우연한 만남들이 아니었다면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내가 한 인간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지, 아니면 여전히 사회 부적응자로 서점 주변을 떠돌았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소설가 보르 헤스는 썼다.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들은 각각 특별한 존재이다. 누구든 항상 그의 무언가를 남기고 또 우리의 무언가를 가져간다. 많은 것을 남긴 사람도 적은 것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무엇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누구든 단순한 우연에 의해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어딘가에 나에게 정해진 섭리나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나는 믿는다. 지금의 내 삶에 그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온다.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이것이 진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나는 내게 길을 가르쳐준 모든 만남과 부딪힘의 결과물이다. 누구도 내가 걷는 길을 무작위로 교차하지 않는다. 여기 인생의 만남에 관한 작자 미상의 글이 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는 사람, 한 계절에만 등장하는 사람, 혹은 평생 동안 만남을 갖는 사람이 있다. 그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면 저마다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가 있어 당신의 삶에 온 경우 그들은 대개 당신이 드러내 보인 피로를 충족해 주기 위해 온다. 당신이 고난을 통과하도록 돕고 길을 안내하고 지지해 주려고 온다.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당신을 도우려고 온다. 그들은 신이 보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며 실제로도 그렇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당신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혹은 좋지 않은 시기에 관계를 끝낼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죽거나 어디론가 떠나버리기도 한다.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해서 당신이 분명한 결단을 내리게 만든다.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었다는 것, 우리가 바라던 것이 채워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이다. 당신이 올려보낸 기도는 응답받았으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가 온 것이다. 한 계절 동안만 당신 삶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나누고 성장하고 배우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다주고 당신을 웃게 할 것이다.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일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 그들은 대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당신에게 준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 계절 동안만. 평생의 관계는 당신에게 평생의 배움을 준다. 굳건한 감정적 토대를 갖기 위해 당신이 쌓아가야만 하는 것들을
당신이 할 일은 그 배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관계에서 당신이 배운 것을 주변의 모든 관계와 삶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사랑은 맹목적이지만 진정한 우정은 천리 밖을 본다는 말이 있다. 당신이 내 삶에 나타나 준 것에 감사한다. 그것이 이유가 있는 만남이든 한 계절 동안의 만남이든 생애를 관통하는 만남이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